그 아이, 당신 눈을 닮았어요. 이 말은 김민준에게 주먹질처럼 꽂혔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인 그가 300억 원짜리 저택 복도에서 값싼 퍼즐을 맞추고 있는 소년 앞에서 멍하니 얼어붙었다. 소년이 얼굴을 들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민준의 발밑에서 땅이 사라졌다. 부엌 구석에서 가정부 조수미가 떨고 있었다. 5년간 이 비밀을 숨기고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지붕 아래 살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사생아 얘기 누구한테라도 하면 너희 둘 다 끝장이야. 그 협박은 그의 아내 윤서의 입에서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의 상속녀. 그녀는 모든 걸 알아챘고 완벽한 결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이 내린 선택을, 그 결정은 서울 상류층의 기반을 뒤흔들었고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김민준은 계획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회의가 취소되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돌아온다고 알리지 않았다. 평온한 화요일이었고 하늘은 맑았다. 운전기사는 그를 저택의 정문 앞에 내려주었다. 웅장한 부동산으로 사방이 정원으로 둘러싸인 많은 집 전체보다 더 큰 수영장과 일부 고급 호텔보다 더 많은 직원을 가진 곳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들어왔고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마음에 들지 않은 이메일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세상이 그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대리석 복도를 걸어갔다. 갑자기 그는 기둥 뒤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세차 가격이나 하는 일본 도자기 항아리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마를 찌푸리며 아내의 개나 정원에서 들어온 비둘기를 보길 기대하며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소년이었다. 바닥에 앉아 값비싼 가게에서 온 것이 아닌 플라스틱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른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무릎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소년은 마치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평온하게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가 손님의 아들도 아니고 윤서의 조카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아니, 이 소년은 약간 바렌 슈퍼히어로 티셔츠와 제대로 묶이지 않은 운동화 끈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가장 이상했다. 소년은 그를 응시했다. 마치 평생 그를 알았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작은 아이는 입을 열어 민준이 가장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아빠.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소년은 남자의 충격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복했다. 당신은 제 아빠예요. 민준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마치 그것이 그가 들은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했다. 그는 약간 쪼그리고 앉아 소년의 이름을 물었다. 동하예요. 아이가 대답했다. 민준은 그 이름을 작은 소리로 반복하며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주의 깊게 보니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크고 어두운 눈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눈썹의 흉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너의 엄마는 어디 있니? 그가 물었다. 소년은 집 뒤쪽을 가리켰다. 민주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부엌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불편함을 느꼈다. 집은 마치 모든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부엌에서 그는 조수미가 카운터를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알아차리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다. 괜찮으세요, 민주님?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아이는 네 아들이니?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다. 조수미는 마치 제대로 듣지 못한 것처럼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고 그의 이름은 동하이며 때때로 그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데려온다고 했지만 그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는 그녀를 방해했다. 그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조수미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고 바닥을 바라보고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조수미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이 실수라고, 아이들이 때때로 생각 없이 말한다고,
분명히 혼동하고 있다고. 그가 세상에서 큰 눈을 가진 유일한 남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민준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는 고집했다. 동아의 아버지는 어디 있니? 조수미는 그가 밖에 있다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제발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지금이 그럴 시간도 장소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를 그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부엌을 나왔고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복도를 지나갔고 거기에는 동아가 앉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민준은 그를 관찰하기 위해 멈췄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도 그에게 익숙해 보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은 두려움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를 위협하거나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종류가 아니었다. 다른 종류였고 더 깊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시트가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는 마음이 시속 1000km로 달리는 것처럼 천장을 바라보았다. 동아의 아버지라는 말이 꺼지지 않는 경보처럼 그의 마음에 들러붙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작은 아이의 얼굴,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 눈, 자신이 어렸을 때와 비슷한 그 미소를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윤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수미가 때때로 아이의 옷을 빨래하는 뒷마당으로 갔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대로 정확히 거기에 있었고 입에 빨래 집게를 물고 젖은 옷을 빨랫줄에 걸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눈 구석으로 그를 알아챘지만 마치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빨래를 걸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조수미는 잠시 멈추더니 팔을 내리고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어제 이야기했어요, 민준님. 아니,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믿지 않은 설명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말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이니? 그가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다. 조수미는 시선을 내리고 팔을 교차시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목구멍이 내부에서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동아는 제 아들이고 저는 혼자 그를 키우고 있어요.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없어요. 없었어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동아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민준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게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들이 있는지 알 자격이 있어. 그녀는 턱을 꽉 물고 화가 난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뭘 위해서요? 당신의 부자 세계에 그를 넣고 당신의 양심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요. 그의 어머니가 하녀였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게 아니야, 수미 씨. 당신이나 내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자격이 있어. 조수미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수건을 집어들고 화가 난 듯이 손을 세게 닦았다. 당신은 아내와 인생과 성씨가 있어요. 동아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간단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이 그를 세게 때렸다. 맞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의심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동아가 정원 쪽에서 달려왔다. 그는 모두 구겨진 그림이 있는 종이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조수미에게 건넸지만 그 후 귀에서 귀까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같이 놀래요? 그가 물었다. 조수미는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내 사랑, 민준 씨는 할 일이 있어. 민준은 시선을 내렸고 불편함을 느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지 그림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있는 집이었다. 소년, 여자,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 모두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설 실험실을 아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DNA 테스트를 요청했고 급히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는 많이 묻지 않았다.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단지 테스트에 필요한 것만 그에게 알려주었다. 다음 날 조수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는 하인 화장실에서 칫솔을 가져왔다. 그것은 동아의 것이었다. 그는 손이 떨리며 그것을 봉투에 넣었다. 그날 밤 윤서는 무언가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저녁 식사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칫솔을 실험실에 보낸 이후로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다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항상 불안했고 마치 급한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회사 이메일이나 회의나 자신의 아내에게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수미가 거실을 청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소독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긴장하고 이어폰을 빼고 시선을 내렸다. 민주는 문을 세게 닫았다. 평소보다 더 세게. 그가 평화롭게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우리는 대화해야 해. 그가 폭발 직전인 것처럼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조수미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유리 테이블을 계속 닦았다. 수미 씨, 나를 무시하지 마.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천을 내려놓고 지친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이냐, 민준 씨? 그래, 또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진실은 이미 말했어요. 그녀는 팔을 교차하며 대답했다. 동아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지? 왜냐하면 그는 어리고 드라마를 보고 일을 만들어내고 저도 몰라요.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 수미 씨. 당신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 아이는 나를 닮았어. 내가 어렸을 때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심지어 내 눈썹 흉터까지 있어. 조수미는 입술을 꽉 물고 화가 난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해요. 나를 임신시키고 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그를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때렸다. 한 번이었어, 수미 씨. 난 전혀 몰랐어. 맞아요.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에게는 그저 하룻밤 술 한 잔 더 마시고 끝이었죠. 저에게는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혼자 해냈고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를 주인과 관계를 맺은 하녀로 취급받을 세계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의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의 아내,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가족, 아니면 그들이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고 말할 건가요? 민주는 시선을 낮췄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윤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식당에 잘못 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별것 아니었다. 그럼 왜 여기 계속 있어? 그가 물었다. 왜 떠나지 않았어?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가 매일 먹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집이 제가 자존심을 삼키는 한이 있어도 제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한마디만 더 하면 모든 것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다. 민주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어조를 바꿨다.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가 내 아들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제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녀가 반박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 해도 이것은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신은 거기 없었어요. 당신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고 열이 날 때 일어나고 그가 먹도록 돌보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혼자 했어요. 어느 날 민주는 실험실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분석이 준비되었다. 결과는 첨부 파일로 왔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열었고 거기에 있었다. 차갑고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99% 일치. 민주는 마치 읽을 줄 모르는 것처럼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책상에 기대어 며칠 동안 담아두었던 숨을 내쉬었다. 동아는 그의 아들이었다. 윤서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조용히 있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얼굴에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며칠 동안 민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에게 무언가 달랐다. 그는 그녀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거의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파묻혀 있거나 마치 기적을 기다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았다. 문제는 윤서가 그저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울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아니, 그녀는 통제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조사하고 관여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 그녀의 성씨, 그녀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떤 아이나 작은 하녀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아침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윤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 소리 없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의 책상, 받은 편지함, 휴지통, 심지어 브라우저 기록까지 뒤졌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아래쪽 서랍에서 몇몇 계약서 아래에 숨겨진 실험실에서 인쇄된 종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제목을 읽었을 때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친자 확인 검사. 윤서는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읽었다. 99% 확인. 분석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와의 사이에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종이를 손에 든 채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모든 것을 있던 대로 두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민준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고 그가 신문을 넘기는 동안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주말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민준은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단지 눈을 들어 올렸다. 그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완벽해요. 그녀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윤서는 이미 말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위험한 친구들이 있는 늙은 정치인은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권력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손톱과 이빨로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민준이 나가자마자 윤서는 그녀의 개인 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 일하는 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름은 조수미예요. 성은 모르지만 부엌을 청소하고 때때로 소년을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알아내고 오래 걸리지 마세요. 전화 너머로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몇 시간 안에 그녀가 찾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장했다. 윤서는 전화를 끊고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검토하기 위해 테라스에 앉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끓고 있었다. 오후에 모든 정보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전체 이름, 주소, 이력, 의료 데이터, 심지어 조수미가 아이와 함께 병원을 나오는 사진까지. 윤서는 파일을 저장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민준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다고 말했지만 대신 곧바로 조수미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인기 있는 지역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다. 조수미는 놀라서 열었다. 그녀는 화가 난 여왕처럼 보이는 주인의 아내가 그녀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대하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서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조수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물러나 윤서가 들어오게 했다. 동하는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팔짱을 꼈다. 미소나 친절함은 없었고 단지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시선만 있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 알아요. 민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조수미는 얼어붙었다.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과 저 사이에 뭔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 인생을, 제 남편의 인생을, 제 회사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조수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다. 당신은 사직할 거예요. 멀리 떠날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돈을 줄게요.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당신이 민준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이 집에 접근하거나 저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원치 않으면요. 조수미가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변호사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일주일도 안 되어 당신의 아이를 빼앗을 수 있어요.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조수미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에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조수미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만지지 않았다. 윤서는 몸을 돌려왔던 것과 같은 우아함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가 매우 명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이미 자고 있었다. 윤서는 신발을 벗고 이를 닦고 실제로는 느끼지 않는 평온함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자신이 방금 한 일과 만약 조수미가 협조하지 않으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민주는 새벽 전에 일어났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고 몸은 시트로 감싸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녀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처럼, 그와는 달리 그는 마치 위에 벽돌이 놓인 것처럼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다. 그날이었다. 그들은 전고 전에 분석 결과가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얼마나 주의를 돌리려 해도 그는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는 그를 평화롭게 두지 않는 생각들, 두려움들,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나 빠르게 샤워를 하고 발견한 첫 번째 옷을 입었다. 그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단지 테이크아웃 커피를 집어들고 사무실로 갔다. 거기서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가두었지만 이번에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5분마다 그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마치 그렇게 하면 마법의 파일이 나타날 것처럼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똑딱똑딱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복도로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11시 32분 휴대폰이 울렸다. 실험실에서 온 메시지. 제목. 유전자 검사 결과. 민주는 위가 매듭을 짓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거기에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클릭했다. 로드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초였다. 마침내 문서가 나타났을 때 그가 본 첫 번째 것은 그의 전체 이름이었고 그 다음은 이동하, 생년월일, 기술적 데이터, 그리고 더 아래에는 그의 세계를 바꾼 문장이 있었다. 유전적 일치, 99%. 동하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아들이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주는 잠시 주변의 모든 것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책상에 기대고 얼굴에 손을 댔고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그는 울고 싶은지 소리를 지르고 싶은지 아니면 뛰쳐나가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는 5년 동안 그것을 모르고 지냈다. 그의 심장은 아플 정도로 세게 뛰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그렇게 있었다. 갑자기 그는 문 뒤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뭐 좀 준비해 드릴까요? 윤서가 문을 열지 않고 물었다. 아니, 고마워. 그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중립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물러났고 그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인쇄된 파일을 옆에 두고 소년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이동하. 그는 여러 번 읽었다. 민주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문장은 그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강하게 충격을 주었다. 한 번이었어, 수미 씨. 난 정말 몰랐어. 맞아요.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에게는 그저 하룻밤 술 한 잔 더 마시고 끝이었죠. 저에게는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혼자 해냈고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를 주인과 관계를 맺은 하녀로 취급받을 세계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의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의 아내,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가족, 아니면 그들이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고 말할 건가요? 민주는 시선을 낮췄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윤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식당에 잘못 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별것 아니었다.
그럼 왜 여기 계속 있어? 그가 물었다. 왜 떠나지 않았어?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가 매일 먹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집이 제가 자존심을 삼키는 한이 있어도 제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한마디만 더 하면 모든 것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다. 민주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어조를 바꿨다.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가 내 아들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제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녀가 반박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 해도 이것은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신은 거기에 없었어요. 당신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고 열이 날 때 일어나고 그가 먹도록 돌보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혼자 했어요.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조수미가 있는 뒤뜰로 향했다. 그녀는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첨예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어젯밤에 검사 결과가 왔어. 조수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옷을 널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동아는 내 아들이야. 99% 일치야. 민주는 그녀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말했다. 조수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빨래를 널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를 데려가실 건가요? 당신의 귀족 세계로 데려가 그에게 비싼 옷을 입히고 귀족 학교에 보내서 당신의 양심을 달래실 건가요? 민주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난 그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를 알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조수미는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번갈아 비쳤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편리한 때에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당신의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민주는 그녀의 분노에 맞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특권에 둔감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조수미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아내는 알고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머리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말할 거야.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가 알게 되면 우리 모두를 쫓아낼 거예요. 조수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이 말을 문질렀다. 그는 윤서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녀는 항상 통제하고 완벽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되든 난 동아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약속할게. 조수미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동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 경고할게요, 민준 씨. 만약 당신이 그의 마음을 얻었다가 다시 사라진다면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그날 밤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어 생각과 질문, 마음속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서에게 말해야 할까? 결과를 들고 조수미를 대면해야 할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그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거기서 식사를 했고 일과 관련된 것들을 대충 검토했지만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조수미에게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가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집 뒤편에서 옷을 개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팔짱을 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실험실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 그는 이전보다 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조수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당신에게 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있어. 이제 진실을 알아. 여기 결과가 있어.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저 마치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심각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수미 씨, 그가 내 아들인 것을 알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그녀는 침을 삼켰다. 시선을 내렸다. 말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가 물었다.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부터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를 짐으로 보거나 당신 인생의 오점으로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오점이 아니야. 민준이 말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난 그를 알고 싶어. 그와 함께 있고 싶어.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동화와 너무 닮아서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이제는 놀라웠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일정을 검토하고 중요한 점심 약속을 취소했으며 다음 날은 일하지 않고 오직 아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결정했다. 윤서는 복도 반대편에서 반쯤 열린 문 뒤에 서서 보이지 않게 그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 발견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모르는 것은 윤서가 이미 두 발짝 앞서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했다. 조용하고 무거웠으며 마치 무언가가 폭발할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오랜 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는 캐주얼하게 입었고 넥타이나 재킷 없이 전혀 잠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커피를 따르고 테이블에 앉아 과일을 겨우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테이블 반대편에서 컵을 손에 들고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둘 사이의 침묵은 너무 강렬해서 계란을 서빙하는 가정부조차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윤서가 식사를 마쳤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컵을 싱크대에 놓고 민준에게 말했다. 클럽에 가요. 나중에 당신을 데리러 오게 할까요? 아니,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윤서는 잠시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게 하녀와 그녀의 아들과 관련이 있나요? 민준은 갑자기 시선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그가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윤서는 일말의 따뜻함도 없이 미소를 지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민준.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이미 검사를 봤어요. 민준은 몇 초 동안 충격을 받은 상태로 있었다. 그런 다음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지만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내 물건을 뒤졌군. 마치 당신이 성인인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여를 임신시킨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때 한여가 아니었어.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내 물건을 뒤지는 권리를 주지 않아. 윤서는 화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뭘 하려고요? 그를 여기로 데려올 건가요? 그에게 당신의 성을 줄 건가요? 그녀와 새 가족을 꾸밀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책임을 질 거야.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 5년 후에 발견하고 이제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해.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당신을 박수치며 축하해야 해. 윤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축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윤서는 눈이 반짝이는 채로 다가왔지만 눈물은 없었다. 내 집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이름이기 때문에 간섭해요.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의 모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모험이 아니었어. 실수였어. 그래. 하지만 아이는 아니야. 민준이 결연히 반박했다. 윤서는 마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처럼 그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으며 집을 나갔다. 민준은 혼자 남겨져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함을 느꼈다. 몇 분 후 그는 2층으로 올라가 하인 방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조수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열었다. 그녀가 이미 갔나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응, 민준이 대답했다. 당신과 얘기해야 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들어오게 했다. 동화는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안녕 아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수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동아야, 민준 씨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왜요? 소년이 물었다. 그는 제 아빠잖아요, 그렇죠? 조수미는 화가 난 듯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미 그에게 말했어요. 아니,
그는 알아. 그는 느껴. 민준이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동화는 손에 그림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양복을 입은 민준이었다. 태양과 굴뚝이 있는 집도 있었다. 좋아요? 소년이 물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았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천천히 소년을 안았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를 아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함, 베이비 파우더 냄새, 크레용 냄새를 느꼈고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좋아. 조수미는 방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동화가 화장실에 간 후 민준과 조수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아. 그가 말했다. 검사를 읽었어. 조수미는 시선을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당신에게서 아들을 빼앗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 정말로 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조수미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저 집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며 계속 살아가는데 지쳤어. 그럼 뭘 하려고요? 아직 모르겠어. 다만 내 아들을 알고 그와 놀고 공원에 데려가고 먹이고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것만 알아. 조수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당신에게 비싸게 먹힐 거예요, 민준 씨.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돈에 관한 게 아니야, 함께 있는 것에 관한 거야. 알아, 하지만 준비되어 있어. 그날 민준은 동화와 함께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다.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을 그리고 공룡 퍼즐도 맞추었다. 민준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이 없었다. 오후에 모든 정보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전체 이름, 주소, 이력, 의료 데이터, 심지어 조수미가 아이와 함께 병원을 나오는 사진까지. 윤서는 파일을 저장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민준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는 늦은 회의가 있다고 했고 윤서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검은색 고급 코트를 입고 운전기사에게 조수미의 주소로 데려다 달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빛바랜 벽과 녹슨 난간이 있는 5층짜리 건물. 윤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그녀는 숨이 차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갔다.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조수미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옷을 정리했다. 그런 다음 힘차게 문을 두드렸다. 조수미는 문을 열고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내가 그녀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그 여자가 마치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처럼 보였을 때는 더욱 그랬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수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문을 더 열고 윤서가 들어오게 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낡았고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동화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조수미는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조수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가난한 환경을 평가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기로 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 알아요. 윤서가 곧바로 말을 꺼냈다. 그가 민준의 아들이라는 것도요. 조수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윤서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부정하지 마세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봤어요. 윤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당신의 과거, 당신의 가족, 심지어 당신이 일하기 전에 다녔던 병원 기록까지요. 조수미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만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는 알고 있나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을? 윤서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물론 아니죠.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당신은 사직하고 이 도시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조수미가 놀라서 말했다. 내 말 들었잖아요. 윤서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떠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줄게요. 하지만 돌아오지 마세요. 민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조수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요? 윤서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 가족은 이 나라에서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통하면 당신은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 아이는 당신에게서 떨어져 보호시설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없어요. 조수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불법이에요. 윤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법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죠. 이건 당신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조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그저 민준 씨가 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 자존심은 상관없어요. 윤서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내 인생과 내 이름과 내 미래에 관한 거예요. 우리 가문은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특히 하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사생아 같은 것은요. 조수미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는 이름이 있어요. 동하예요. 그는 사람이에요. 윤서는 감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 5천만 원이 있어요. 새 출발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조수미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윤서가 놓은 봉투를 응시했다. 5천만 원. 그녀가 평생 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를 영원히 갈라놓는 대가였다. 민준 씨는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돈을 가리켰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조수미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만지지 않았다. 윤서는 몸을 돌려왔던 것과 같은 우아함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가 매우 명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수미는 윤서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동아의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고 그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꿈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서는 민준이 이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퇴근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이를 닦고 실제로는 느끼지 않는 평온함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자신이 방금 한 일과 만약 조수미가 협조하지 않으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조수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조용히 일했고 윤서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을 때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윤서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전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심지어 조수미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 커피가 특별히 맛있네요, 수미 씨.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내가 이겼다. 민주는 느지막이 내려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그는 윤서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조수미가 커피를 따르는 동안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긴장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찮아요, 수미 씨? 그가 조용히 물었다. 조수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피곤할 뿐이에요. 윤서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수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하녀의 눈에서 무언가 결연한 것이 보였다. 그것은 윤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사무실로 떠난 후
윤서는 조수미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그래서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결정했어요? 조수미는 접시를 닦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윤서는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다. 내일까지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녀가 떠난 후 조수미는 싱크대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윤서의 위협을 녹음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보호책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중요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민주는 동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 다른 거짓 회의를 핑계로 집에 머물렀다. 그는 조수미의 아파트로 가는 길에 그를 위한 선물을 샀다. 그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것과 같은 작은 기차 세트였다. 조수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다.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5년 동안 그의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조수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동화는 소파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아빠, 그가 소리쳤다. 그는 소파에서 뛰어내려 민준의 다리를 껴안았다.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고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너를 위한 거야, 그가 말했다. 동화는 흥분해서 봉투를 열었다. 그는 기차 세트를 보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즉시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민주는 조수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고마워요. 그가 대답했다. 조수미가 작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동화 옆에 앉아 기차 세트를 조립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놀랐다. 그것은 마치 그가 항상 이것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느껴졌다. 조수미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동화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서의 위협이 그녀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동화가 새 장난감에 집중하는 동안 민준과 조수미는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조수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윤서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만약 말한다면 그것은 민준과 그의 아내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동화를 데리고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윤서 씨가 어젯밤에 제 아파트에 왔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여기요? 조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저에게 동화를 데리고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돈을 제안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요. 민주는 충격 속에서 뒤로 기댔다. 그는 윤서가 냉정하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다. 내가 말할게요. 그가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지 못해요. 조수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서 동화를 빼앗을 수 있다고 위협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직장을 잃게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녀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요? 조수미가 물었다. 그녀의 가족은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아내예요. 민주는 머리를 흔들었다. 더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가 결연히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녀의 통제 아래 살았어요. 이제 내 아들이 있고 그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조수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세요? 당신은 그녀와 이혼할 거예요? 그래요? 민준이 대답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동화는 자신의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위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순간 동화가 기차 세트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왔다. 봐요, 아빠, 작동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 올렸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가 말했다. 그는 조수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이 만났다. 무언의 약속이 그들 사이에 오갔다. 그들은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동화를 위해서. 조수미는 이제 젖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를 여기서 데려가실 건가요? 아내에게 말할 건가요? 그를 비싼 학교에 보내고 행사에만 나타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할 거예요. 조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 다음 집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이해했다. 계속 대화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를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허락받는 것처럼 두려움을 담아 물었다. 그는 자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그는 액자에 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보니 동화와 너무 닮아서 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놀라웠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일정을 검토하고 중요한 점심 약속을 취소했으며 다음 날은 일하지 않고 오직 아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성취, 윤서와의 호화로운 결혼식, 사회적 지위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오늘 동화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단순한 기쁨에 비할 수 없었다. 복도 반대편에서 윤서는 반쯤 열린 문 뒤에 서서 보이지 않게 그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 발견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결혼 생활이 하녀의 아이 때문에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윤서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수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가족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모르는 것은 윤서가 이미 두 발짝 앞서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했다. 조용하고 무거웠으며 마치 무언가가 폭발할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오랜 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는 캐주얼하게 입었고 넥타이나 재킷 없이 전혀 잠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커피를 따르고 테이블에 앉아 과일을 겨우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미는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의 위협과 민준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화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윤서는 테이블 반대편에서 컵을 손에 들고 민준을 관찰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둘 사이의 침묵은 너무 강렬해서 계란을 서빙하는 다른 하인조차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윤서가 말을 꺼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밑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윤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그 하녀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주는 갑자기 시선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그가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뭐라고요? 윤서는 차분하게 컵을 내려놓았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민준.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검사 결과를 봤어요. 민준은 몇 초 동안 충격을 받은 상태로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내 물건을 뒤졌군요. 당신이 하녀를 임신시킨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스워요. 윤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때 하녀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윤서는 환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뭘 하려고요? 그를 여기로 데려올 건가요? 그에게 당신의 성을 줄 건가요? 그녀와 새 가족을 꾸밀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임을 질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 5년 후에 발견하고
이제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당신을 박수치며 축하해야 해요. 윤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축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서는 눈이 반짝이는 채로 다가왔지만 눈물은 없었다. 내 집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이름이기 때문에 간섭해요.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의 모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모험이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그래, 하지만 아이는 아니에요. 민준이 결연히 반박했다. 윤서는 마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처럼 그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으며 집을 나갔다. 민준은 혼자 남겨져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함을 느꼈다. 윤서는 그녀의 고급 세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손가락으로 가죽 시트를 두드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민주는 사업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곧바로 김태우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50대 중반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남자로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일해왔다. 그는 윤서가 들어오자 일어섰다. 윤서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윤서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다. 민준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는 하녀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김태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스캔들에 익숙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를 통제하고 싶어요. 윤서가 말했다. 우리의 결혼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보세요. 결혼계약서 제17조에는 배우자가 혼외관계에서 자녀를 가지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공동재산의 분배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회사는요? 회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이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외의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범주에 속할 수 있죠. 윤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민준이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조수미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과거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었고 그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윤서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한 듯 눈을 빛냈다. 그들의 의료 기록을 모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병원 이름도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차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조수미를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집으로 가요. 그리고 오늘 밤 일정을 취소하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 사이 민주는 조수미를 찾아 하인 숙소로 갔다. 그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조수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수미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윤서 씨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동아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녀는 그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거래요.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뭐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조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동아는 선천성 심장 문제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특별한 약을 복용해야 하고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해요. 윤서 씨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니는 병원 이사회에 있어요. 그녀는 우리를 그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윤서가 냉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할게요. 동아는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을 거예요. 약속해요. 조수미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윤서 씨는 당신보다 더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가족은 서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나도 무력하지 않아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동아의 치료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병원을 알아볼게요. 필요하다면 해외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조수미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민준이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이에요. 그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 그들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윤서가 돌아온 것이었다. 민준은 조수미에게 몸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그가 속삭였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조수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과 윤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인들은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윤서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오늘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녀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무슨 일로요? 우리의 결혼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무심한 듯 말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그 아이를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었어요.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나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미소가 아니라 상어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의 당신의 위치, 우리의 공동재산, 심지어 이 집까지도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민준. 민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나를 협박하는 것? 협박이 아니에요. 윤서가 말했다. 그저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결정해야 해요. 당신의 완벽한 인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녀의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동아는 하녀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는 식당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메일은 그의 개인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에게. 그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윤서는 복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민준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해요? 당신을 박수치며 축하해야 해요. 윤서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준은 그녀의 분노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축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길 바래요. 윤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 냉소와 경멸이 섞인 소리였다. 이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하녀와 아이를 만들고 이제 와서 내 이해를 바라요? 당신은 정말 가치 없는 남자군요, 김민준.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다.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더 심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아는 그 어떤 잘못도 없는 무고한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다. 윤서, 난 당신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동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는 그저 아이일 뿐이에요. 윤서는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내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실수예요. 당신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의 몰락이 될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윤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합리적? 윤서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그 하녀와 아이를 위해 우리의 결혼을 벌이려고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아니, 민준, 이것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동하에게 그의 존재를 알려줄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아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님, 긴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그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밝고 혼란스럽고 서로 얽혀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특히 동에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했다. 윤서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조수미를 찾았다. 그녀는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수미는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이슬이 아직 풀잎에 맺혀 있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동하의 법적 지위와 그의 권리에 대해 상담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그를 윤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조수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윤서가 우리를 협박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조수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당신의 회사, 당신의 부, 당신의 명성. 민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대신 나는 내 아들을 얻을 거예요. 그건 공정한 거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가봐야 해요. 변호사와 약속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당신과 동아를 만나러 갈게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해요. 민준이 떠난 후 조수미는 마당에 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 동아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의 결심에 감동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서가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려웠다. 그 여자는 강력했고 위험했고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집 안에서 윤서는 2층 창문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친밀한 대화는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민준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해요.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2시간의 상담 끝에 그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윤서가 옳았다. 만약 그가 동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결혼 계약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에게 몇 가지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채 올라 잠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의 내면의 투쟁을 알지 못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조수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에 당신의 아파트에서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부유한 남편이었다. 그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비어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긴급히 그를 찾았다. 민준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윤서의 아버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고마워요. 준비할게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모든 눈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윤서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 씨, 최 회장이 말했다.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시간의 긴장된 회의 끝에 민준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사회는 그를 즉시 해임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CEO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그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회사를 나오면서 그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 물질적인 성공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나? 진정한 행복? 의미 있는 관계? 아니, 그것은 그저 공허한 권력과 부였다. 저녁이 되자 그는 조수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동아를 위한 선물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동아가 먼저 열었다. 아빠, 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들었다. 이 작은 순간의 기쁨은 오늘 그가 잃은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었다. 조수미는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동아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동화와 놀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민주는 이런 단순한 가족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의 이전 삶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동화가 잠든 후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민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수미에게 이야기했다. 이사회 회의, 그의 권한 제한, 그리고 그가 앞으로 직면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어요. 조수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픈 미소가 아니라 새로운 이해와 평화가 담긴 미소였다. 아니에요, 수미 씨. 나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찾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요. 동화가 잠들자 조수미는 그에게 작별 키스를 해주었다. 민준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내일 또 볼게, 아들아. 그가 속삭였다. 소녀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방을 나오면서 그는 조수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내가 그와 함께 있게 해줘서. 조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동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했다. 더 안전하고 윤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조수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몇 년 전에 따로 보관해 둔 자금이 있어요. 윤서도 최 회장도 모르는 계좌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조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꿈꿔왔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해야 해요. 당신이 동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그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둘 다 놀라서 문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방문할까? 조수미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조수미는 놀란 시선을 교환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수미는 문을 열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윤서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도 함께였다. 조수미 씨? 한 경찰관이 물었다. 네.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횡령 혐의로요. 뭐라고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윤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 부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민준 씨.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상당한 금액이 그녀의 계좌로 이체됐어요. 그리고 제 보석함에서 사라진 귀중품들도요. 민주는 윤서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조작했군요. 윤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가 말해주네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민준이 분노하며 말했다. 최 회장이 앞으로 나왔다. 조심해, 민준. 너는 이미 회사에서 입지가 약해졌어. 이 여자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잃고 싶은가? 조수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동아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없으면 누가 그를 돌볼 거예요? 윤서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세요.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를 돌볼 거예요. 아마도 좋은 위탁가정을 찾게 될지도 모르죠.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윤서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조수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민준이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돈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이요? 한 경찰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의만이 있었다. 네, 제 아들이요. 그리고 저는 그와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찰관들은 민준과 윤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부유한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였다. 김 선생님, 이것이 가족 문제라면 우리가 지금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다. 윤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명백한 절도 사건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최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넘쳤다. 경찰관님, 제 사위의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자는 우리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조수미와 동하를 보호해야 했다. 경찰관님, 제가 이 모든 일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조수미 씨도 데려갈게요.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 상류층 가정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오십시오. 두 분 다요.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찰관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범죄자예요. 최 회장은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윤서야, 그만해. 내일 해결하자. 그의 눈은 민준에게 향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네. 그들이 떠난 후 민준은 문을 닫고 조수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조수미가 물었다. 제 친구가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계획할 동안 머물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짐을 싸요. 필수품만요. 30분 안에 출발해야 해요. 조수미는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아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그를 깨웠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갈 거야, 사랑하는 아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와 함께. 동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야호. 민주는 전화로 운전기사를 불렀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오래된 직원이었다. 준석 씨,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윤서 씨에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진우야, 너의 별장을 잠시 사용해도 될까? 긴급 상황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다행히 진우는 바로 답장이 왔다. 물론이야. 열쇠는 항상 있는 곳에 있어. 무슨 일인지 나중에 꼭 알려줘. 30분 후 그들은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동아는 반쯤 자면서 민준의 팔에 안겨 있었다. 준석의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준석 씨, 강원도로 가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운전기사는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민준을 위해 일해왔고 그의 충성심은 확고했다. 차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의 회사, 그의 부, 그의 사회적 지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옆에서 조용히 잠든 동아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찾은 느낌이었다. 조수미는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피곤하지만 진실된 미소였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야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차는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렸다. 뒤에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다. 강원도의 산속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아침 안개가 산을 둘러싸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잠든 동아를 안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수미는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별장은 크고 안락했지만 도시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달랐다. 여기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있었다. 나무 바닥, 큰 창문, 산의 전망이 펼쳐진 테라스. 민주는 동아를 작은 침실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자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민주는 조수미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조수미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아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해결할게요. 약속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변호사를 만날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윤서의 거짓 고소를 해결하고 동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요? 조수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내가 몇 년 전에 따로 보관해둔 자금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때 동아가 졸린 눈으로 거실로 걸어왔다. 엄마? 아빠? 우리 어디 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들었다. 우리는 휴가 중이야 아들아. 좋은 곳이지? 동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나무들에 감탄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여기서 살 거예요? 민준과 조수미는 시선을 교환했다. 잠시 동안은 그럴 거야. 조수미가 대답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맑은 공기, 새들의 지저김, 시냇물 소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동아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민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동아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조수미가 말했다. 같은 눈, 같은 미소. 하지만 그는 당신의 강인함을 가졌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함도요. 그들은 작은 가을가에 도착해 잠시 앉았다. 동아는 물에 돌을 던지며 놀았다.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몰랐다. 이제 그는 알았다. 수미 씨,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요.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어요. 조수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동아를 위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를 위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깊은 약속을 담고 있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윤서와 그녀의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그의 변호사였다. 민준 씨, 윤서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당신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갈게요.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조수미를 바라보았다.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그는 동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부와 권력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 진정한 사랑,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